그때 작년 여름쯤에 와서 처음으로 대표님하고 촬영을 했었고, 예, 맞아요. 가을쯤에 한번 와서 라이브 라이브 한번 그때, 했었고. 그때 금요일 저녁에 라이브 한번 했었고, 그래서 벌써 이제 세 번째 뵙습니다. 항상 많이 도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유, 별 말씀입니다. 별 말씀입니다. 대표님도 요즘에 좀 고민이 있지 않으실까? 네. 시장에 대한 고민, 또 이제 자산운용사 이제 운영하시면서도 고민. 네. 어떤 고민이 더 크세요? 그러니까 저는 항상 뭐 사실 업에 대한 고민보다는 시장에 대한 고민이 좀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이제 저는 이제 뭐 한 회사의 대표이기도 하지만 네. 결국에는 본질적으로 봤을 때는 펀드 매니저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저희 펀드의 수익률을 이제 안전하게 내거나 지키거나 이거에 조금 더 제 신경은 굉장히 좀 많이 써져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뭐 장이 워낙 좀 변동성이 좀 심해지다 보니까 이제 장에 대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뭐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좀 많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최근 들어서 조금 바빠진 부분은 사실 이제 사람 만나느라 바빠진 게 아니라 네. 이제 산업적인 변화들이 되게 많이 조금 스물스물 좀 바뀌는 부분들이 좀 워낙 많이 나오고 있고 맞아요. 거기에 따라서 주가도 엄청나게 변화폭이 크다 보니까 빠르죠. 예, 이거를 정말 하루 이틀 사이에 이제 사면은 먹고 못 사면은 이제 날아간 걸 구경해야 되고 뭐 이런 부분들이 좀 자주 발생하다 보니까 정말 좀 면밀하게 팔로우업 내지는 이 변화 사항을 좀 체크해야 되는 되게 어떻게 보면 좀 그런 의미에서 좀 바쁜 장 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어떻게 같아요. 보면 정신이 없는 장이죠. 네, 그렇죠. 예, 사실 이런 시장도 흔치는 않은데 그렇죠. 굉장히 좀 빨라진 것 같아요. 특히나 이제 코로나19 팬데믹 이후에 네, 기업들이 위기 이후를 준비하면서 뭔가 좀 급변하게 나타나는 것 같고, 사실 주가라는 게 기업의 변화나 그 세상의 변화를 훨씬 더 빠르게 먼저 반영을 하는데 네. 그 주가가 훨씬 더 또 급해진 면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시장이 좀 다들 좀 다급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좀 수익률 게임이 이제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고, 근데 이제 대형주에서 조금 약간 좀 기간 조정이 좀 나타나는 양상을 보이다 보니까 네. 약간 중소형주로 약간 수익률 플레이를 하는 부분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게 4분기 실적을 나오는 걸 보면은 그러니까 중소형주들의 어떤 실적들이 생각보다 되게 괜찮아요. 맞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이유가 무엇이냐를 또 찾고 그러다 보니까 또 이제 투자 아이디어로 연결이 되고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발생하게 되는 것 같아요. 오늘 그 디테일에 대해서 좀 많이 여쭤봐도 되나요? 예, 물어보셔도 됩니다. 좋습니다. 네. 중소형주도 많이 편입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그 2019년도에 이제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고요. 네. 그때는 이제 중소형주 비중이 거의 한 80% 정도 됐었어요. 그래서 이제 1년 동안 끌고 오다가 이제 코로나 전후로 해서 사실 이제 중소형주들의 이제 어닝이 좀 대형주에 비해서 좀 많이 꺾이기 시작을 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때는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대형주 비중이 좀 더 높았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죠. 작년에는 네. 대형주 비중이 높았어야 또 수익을 낼 수 있었고. 네, 그렇죠. 어, 그리고 또 이제 지금은 달라지고 있는 거예요. 올해 와서는 거의 그 초기 시작했던 것처럼 중소형주 비중이 거의 한 80% 정도 올라온 것 같아요. 다시 네, 그게 어떤 좀 의미가 있을 거 아니에요. 또 시장의 변화가 그렇죠. 그렇게 좀 나타났다라고 판단을 하셨으니까 다시 네. 세팅을 그렇게 바꾸셨을 테고. 네, 그렇죠. 뭐 물론 이제 모르겠습니다. 이제 많이 올랐다라는 게 굉장히 좀 주관적인 개념이기는 한데 네. 지난해 원체 뭐 대형주 수익률도 막 50%뭐 어떤 건 뭐 5배 오른 대형주도 있고 특히나 하니까. 지난해 말하고 올해 초까지 해가지고 거의 한 달에서 두 달 사이에 그렇죠. 이제 50에서 막 80%까지 올랐으니까 그 부분들을 좀 줄여서 덜어서 좀 덜 오르거나 앞으로 좋아질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저는 또 비중을 좀 늘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지난해에도 그랬고 작년 뭐 12월, 올해 1월 불타는 장세에서 대형주 급등할 때 그때 대형주로 큰 수익을 내신 분들 입장에서는 뭐 이제 새로운 세팅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때 대형주를 따라가지 못했던 분들 입장에서는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이제 리셋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새로운 세팅의 리셋. 네, 맞습니다. 그런 분들한테는 뭔가 조금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될 수도 있겠네요. 네. 근데 이제 한 가지 주의할 부분은 그러니까 중소형주가 조금 더 난이도가 높기는 해요. 그럼요, 네. 그럼요. 위험성도 훨씬 높고. 왜냐하면은 그 변동폭도 크고 뭐 거래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생각했을 때는 그러니까 대형주에 비해서 좀 접근하기 힘든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중소형주는 정말 발로 뛰고 정말 발로 리서치를 해서 발굴해야지만이 왜냐하면은 증권사 리포트가 없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발품이 많이 소요가 되는 작업이죠. 하지만 이제 잘 고르면은 이제 기대 수익률은 훨씬 높게 가져갈 그렇죠, 수 있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전형적인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네, 될 뭐 수도 있는 굳이 거고 따지자면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 하이 리스크 노 리스크라는 리턴이 될 수도 있고. 그렇죠. 근데 이제 하이 리스크라는 부분을 결국에는 리서치로 리스크를 좀 줄이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그 본질적으로는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 많고요. 근데 이 하이 리스크 부분을 이제 리서치로 모르는 부분들을 좀 줄여가면서 리스크를 줄여가는 게 제일 중요하다. 중소형주 투자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쉬운 말로는 훨씬 더 공부를 많이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치열하게. 네, 근데 저도 궁금한 게 네, 제도권 네. 자산운용사시잖아요. 네. 근데 사실 상대적으로 대형주가 아니라 중소형주 위주로 포트를 이렇게 만드는 데 따른 어떤 뭐 제약 같은 거 이런 건 없으세요? 따로 제약은 없습니다. 예. 근데 그냥 이제 열심히만 스터디하면 되는 거예요? 네, 이제 대형사 같은 경우에는 따로 이제 제도적인 제약이라기보다는 네. 이제 펀드 사이즈가 크면은 네. 중소형주를 이제 싣기가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어려워지죠. 물리적으로. 크게 사야 되니까. 왜냐하면은 뭐 한 종목 사는데 예를 들어서 두세 달이 걸릴 수도 있고 그걸 팔려고 하는데도 마찬가지로 두세 달이 소요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나는 열심히 샀는데 그래서 막상 이제 사고 보니까 펀드 편입 비중이 뭐 0.1%밖에 안 된다든지 뭐 이런 일이 발생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많이 제약이 있지만 뭐 중소형사 같은 경우에는 그런 제약은 많이 가볍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상대적으로 수익을 내기에는 좀 더 좀 우월한 부분, 좀 우위에 있는 부분이 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펀드 사이즈도 좀 작은 것들 위주로 가볍게 갈 수가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저도 요즘 드는 생각이 와 종목 장세 이런 종목 장세가 있나 네. 싶기도 하고. 그러니까 예전에는 뭐 상한가가 15%일 네. 때도 막 이렇게 상한가들 나오는 것도 많았지만 야 30%가 되고 난 뒤에도 이렇게 상한가 네. 연속 상한가 네. 어지럽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조금 더 나은 그 베타를 네. 추구하면서 중소형주들을 선호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러면 중소형주를 볼 때 네. 오늘 날짜가 2021년 2월 19일 네. 이 즈음으로 했을 때 중소형주의 부는 어떤 변화의 네. 흐름은 좀 어느 쪽으로 가고 있다고 보세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그러니까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언택트 주들이 많이 좋았지만 네. 올해는 이제 컨택주 위주로 좀 많이 바뀐다. 그래서 이제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대형주 그리고 언택 위주였다고 하면은 올해는 중소형주 위주 그리고 컨택 위주로 이제 트렌드가 좀 바뀐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왜냐하면은 지난 4분기부터 이제 기존에 좀 안 좋아졌던 것들이 좀 좋아지는 시그널들이 좀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작년에 안 좋은 거일수록 사실은 올해 개선의 모멘텀이 더 클 수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 그런 쪽으로 이제 시각이 좀 옮겨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안 좋아졌던 것들이 좋아지는 시그널 네.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예를 들면은 작년에 이제 내수 소비에서 가장 안 좋았던 카테고리가 의류였거든요. 의류. 예, 왜냐면은 뭐 사람들도 못 만나고 그리고 이제 여행도 못 가다 보니까 이제 옷을 살 일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네. 근데 이제 반대로 생각해 봤을 때는 작년에 워낙 의류를 구매를 안 했기 때문에 네. 올해는 작년보다 이제 더 구매를 안 하기는 오히려 더 힘든 환경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사실 뭐 여행이 됐던 뭐 백신이 됐던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뭔가 좀 움직일 수 있는 근거가 생긴다라고 했을 때는 결국에는 의류 구매가 늘어날 수밖에 없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서 저는 뭐 브랜드 의류도 좋지만 뭐 의류 OEM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의류를 이제 위탁 생산하는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장이 좋아졌을 때 좀 편하게 같이 따라갈 수 있는 이제 업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최근에는 뭐 의류나 아니면 뭐 핸드백 아니면 뭐 신발 뭐 이런 쪽에 이제 OEM 업체들 좀 관심 있게 보고 있어요. 그리고 뭐 올해 들어와서 조금 좀 그런 뭐 개선의 징후 뭐 이런 것들은 이제 뭐 두 가지 측면에서 좀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그 화학 섬유 그러니까 석유 화학 업체가 이제 화학 섬유의 원재료를 만드는 부분이 있거든요. 네. 근데 그쪽에 수요가 좀 크게 증가하기 시작을 했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의류 재고라고 하는데 이제 OEM 업체들한테 이제 그 유통업체들이 이제 오더를 주면은 그게 이제 재고로 쌓이게 되는 부분이 있는데 네. 지금 뭐 재고가 많이 낮아진 상황에서 최근에서 좀 오더가 증가하기 시작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좀 오고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하. 제가 뭐 의류만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좋아지고 있는 카테고리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제가 바쁜 이유는 그런 좋아지는 카테고리가 사실은 상당히 매우 다양한 섹터에서 모여지고 있기 때문에 그걸 이제 리서치하기가 되게 좀 버거운 이제 따라가기조차 좀 힘들 정도로 되게 변화가 좀 많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변화 속도와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잠시 후에 한번 좀 여쭤보겠고요. 네. 그럼 이제 의류 쪽 이야기해 주셨으니까 네. 의류도 다 같은 의류라고 보긴 좀 뭐하잖아요. 사실 네. 2020년 그 힘든 상황에서도 또 흑자를 내고 또 어떻게 보면 외형 성장한 의류 회사도 있고 네. 정말 속된 말로 죽을 쓰는 회사도 있고 조금 어떤 식으로 좀 가려서 봐야 될까요? 근데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워낙 좋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누구나 다 알 법한 브랜드들조차도 힘들었죠, 실제 그렇게 사실은. 좋지는 그렇죠. 못했어요. 힘들었어요. 그래서 작년에 좋았던 브랜드는 거의 전무하다라고 봐주셔도 될 것 같고요. 음. 근데 이제 지금 좋아지는 것들은 이제 사실 이제 중국 소비가 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좀 빨리 올라오다 보니까 이제 중국 소비에 대한 기대감이 좀 큰 의류들 위주로 이제 먼저 상승을 한 것 같고요. 네. 근데 이제 요게 조금 더 이제 다음 스텝은 이제 뭐 미국에서도 이제 신규 확진자 수가 좀 줄어들고 이런 부분들이 좀 있다 보니까 이제 뭐 미국이나 유럽에 이제 그 수요가 증가할 수 있는 뭐 그런 쪽으로 좀 시선이 좀 옮겨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드는 것 같아요. 그 이제 OEM. 네, OEM에 그러니까 해당되겠죠. OEM식으로 우리가 받아서 저기 뭐 동남아에 있는 공장 돌려서 다시 미국이나 유럽에 있는 회사로 수출을 하는 네. 그런 회사들. 네, 사실 우리나라에 그런 OEM 의류 회사들이 알게 모르게 많이 있더라고요. 네, 많이 있죠. 그 얘기해도 되나요? 종목명까지 이야기하면 좀 그렇죠. 뭐 제가 좋게 보고 있는 종목을 이야기하기는 좀 그렇고요. 그러니까 뭐 이러이러한 종목들이 있다라고는 안 넘어오시네. 얘기할 수 있겠지만, 예. 요거는 이제 컴플라이언스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예, 그거는 여러분도 이해를 해주실 거라고 네.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이제 공부를 하는 거고 이런 자산운용사 대표님도 이런 생각을 갖고 있구나를 읽으시면 되는 거니까. OEM 얘기를 조금 더 들어가 볼까요? 그러니까 사실 OEM을 하는 회사들도 나름의 뭐 경쟁력들은 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뭐 가격 경쟁력이 사실은 제일 중요하기도 하고 어떻게 맞춤식으로 잘 대응을 할 것인가도 이야기하는데 그 중에서 찾아보자면 어느 쪽에 어떤 경쟁력이 있는 회사 위주로 조금 좋게 본다.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근데 이제 어떤 거에 타겟팅을 하냐에 따라 좀 다를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아웃도어가 좀 많이 팔릴 걸로 보인다라고 하면은 뭐 그걸 이제 타겟팅을 할 것이냐, 아니면 우리가 좀 흔하게 입을 수 있는 니트나 뭐 티셔츠류가 좀 경기가 좋아졌을 때 좀 편하게 살 수 있지 않을까? 뭐 요런 식의 어떤 OEM이라고 하더라도 이제 좀 집중되어 있는 포트폴리오가 있기는 하거든요. 그 회사의 제품군.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쪽으로 좀 선택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맞아요. 미국이라든지 유럽 쪽 수요를 베이스로 하는 OEM 회사들 눈여겨봐야 된다. 근데 사실 이건규 대표님도 옷 잘 안 사신다면서요? 뭐 자주 사진 않지만 뭐 경기 회복을 위해서 가끔 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생각을 해보니까 근래에 옷을 산 적이 거의 없더라고요. 별로 이제 뭐 바깥 활동이 예전보다 많이 줄었으니까 약간 그런 거랑도 비례하는 것 같아요. 바깥 활동이 많아지고 만나는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옷 소비도 좀 많아질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이제 언택트에서 컨택트로 사람들을 만나는 수요가 많아질수록 이쪽이 이제 회복될 거라고 이제 보시는 거고. 네, 맞습니다. 의류 쪽은 이제 뭐 중국 소비 관련된 것 위주로 먼저 올라왔고 그 다음이 OEM 쪽 말씀해 주셨고 혹시 의류 쪽을 볼 때 또 다른 컨셉이라고 해야 되나? 아이디어 있을까요? 근데 이제 그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의류 OEM 업체들이 좀 많이 망했어요. 그러니까 작년, 재작년까지 해가지고 왜냐면 이제 경기가 해외. 근데 이제 뭐 국내 업체 포함이죠. 영세한 업체들. 근데 이제 뭐 영세한 업체까지 아니라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뭐 이제 매출액 한 5천억 정도 하는 회사도 망하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OEM 회사들을 좀 인수한 사례들이 뭐 몇 개가 있어요. 그게 이제 상장사 망한 건 아니고 이제 비상장사 망했는데 상장사 그걸 인수한 경우가 있죠. 그래서 뭐 찾아봐야겠네요. 그런 케이스가 이제 몇 개 있어서 근데 이제 그런 회사들의 특징은 뭐냐면 근데 리서치가 되게 어려워요. 왜냐하면은 이제 그 상장 회사의 이제 자회사고 이 자회사 이제 비상장 회사이다 보니까 그 데이터를 상장 회사가 그러니까 면밀하게 갖고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지만 대부분은 그냥 피인수된 회사로부터 이렇게 막 뭔가 데이터를 액티브하게 받으시지는 않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되게 알기는 어려운데 만약에 망가진 회사를 이제 인수를 했는데 그 회사가 좋아진다고 하면은 레버리지 효과가 더 클 수는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회사라고 하면은 사실 뭐 주가 어떤 상승률은 더 크게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은 존재하고요. 방금 말씀하신 그 M&A 같은 거는 거의 뭐 이제 손잡이 회사로 붙여가지고 네, 뭐 위에서는 잘 자회사. 보이지를 네, 않는. 네. 근데 이제 그 회사에 대해서 시장이 이제 알려진 부분은 거의 없는 그런 회사들이 좀 있죠. 그거는 우리가 뭐 사실 뉴스만 검색해도 나올 것 같은데요. 네, 뭐 몇 개 케이스가 있었던 것 같고요. 저도 사실 이제 그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래도 이제 다른 OEM 사업을 하고 있고 의류 OEM을 이제 망한 회사를 샀는데 이제 외형은 거의 한 2배 정도 커진 상태이고요. 근데 사실 이제 거기에 대한 데이터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런 경우에는 막 자신 있게 살 수 있는 건 아니고 뭐 이 회사가 잘 됐을 때 어떤 포텐셜이 워낙 괜찮다 보니 조금 뭐 베타 큰 종목을 뭐 일부 담아보는 뭐 그런 정도로 좀 대응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그 위기 직후에는 뭐라 해야 되나 좀 승자 독식 구조가 좀 펼쳐지기도 네. 하잖아요. 그래서 네. 약육강식의 세계가 좀 펼쳐지는데 뭐 거기서 살아남은 기업들이 훨씬 더 이제 확장을 하는 거니까요. 네. 근데 오히려 이게 그 축소 구간에서 이제 좀 그런 현상들이 특히나 이제 의료인들은 있는 부분이 뭐냐면은 그러니까 큰 업체한테 오히려 더 오더가 몰려가요. 아, 예. 왜냐면은 그래야지 예를 들어서 1000개 만들던 거를 1500개, 2000개 만들어야지 객단 단가가 떨어지고 낮아지니까. 얘네 경쟁력이 다시 올라올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경기가 안 좋을 때는 사실 이제 상위권사로 오히려 좀 물량이 몰려서 그래서 하위권사들은 좀 좀 구조조정에 좀 직면을 했던 그런 부분들이 좀 존재하고요. 일종의 규모의 경제죠. 네. 뭐 살아남기 위해서 이제 규모 경제를 이제 같이 이제 나누는 부분이 있죠. 그 규모의 경제를 어디가 좀 갖고 있는지도 한번 좀 스터디를 해봐야겠네요. 네. 의류 쪽은 이제 OEM 정도는 요 정도 설명하면 될까 아니면 네. 뭐 그리고 그 정도로 보고 있고요. 현재는. 브랜드 쪽으로는요. 브랜드는 제가 사실 이제 면밀하게 보고 있지는 않아요. 네, 오히려 OEM 왜냐면은 쪽을 더 관심 있게 보시는 거예요. 그게 이제 누가 얼만큼 잘 될지가 네. 되게 좀 불확실한 부분이 좀 있고 되게 예측이 되게 어려운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조금 더 OEM을 선호하고 이제 그 브랜드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변수가 딱 하나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중국에서 얼마만큼 확장 가능성이 있는가, 잘할 수 있는 것인가. 근데 이 부분은 좀 시간이 지나봐야지 아는 부분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약간 베팅의 영역에 좀 속한다라고 개인적으로는 좀 생각을 한 부분이 좀 있고요. 중국 쪽 소비 관련해서는 네. 그 제가 최근에 그 중국 분을 만났는데 이제 한국과 중국을 오가면서 사업하시는 분이기는 한데 중국에서는 마스크를 안 쓴대요. 네. 지금 그 정도로 코로나19가 거의 끝났다라고 생각을 하고 네, 만약에 작년 중반부터 그랬었죠, 사실. 네. 그래서 코로나19가 어디에서 그냥 확진자가 좀 생기면 그냥 성을 통째로 도시 통째로 봉쇄를 해버리고 네. 거기서만 몇 주 봉쇄해버리고 끝나면 다시 쫙 풀어주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 사우나도 다니고 뭐 노래방도 다니고 쇼핑몰도 네. 다니고 그래서 소비도 엄청 좋아진다는 거예요. 이미 좋아졌죠. 와. 예, 작년 제가 하반기부터 해가지고 이제 중국 경기는 되게 호황세이다. 좋아지고 있죠. 예, 이렇게 그렇죠. 봐주시면 뭐 GDP 될것 나온 같아요. 것도 네. 서프라이즈로 나왔고 유일하게 플러스 성장하고 있는 국가죠. 야 그러니까 참 야 중국이 그게 되는구나. 네. 그 직접 이제 왔다 갔다 하신 분 체감으로 이제 들으니까 네. 더 좀 놀랍긴 하더라고. 실제로 중국 갈 때 자가격리도 엄청나게 강하고 네, 그렇죠. 그 자가격리하는 호텔로 가는 과정에서만 그 PCR 검사를 한 4번인가 한대요. 하루에 체온 체크 3번씩 가고 근데 네. 다시 한국으로 오니까 거의 이거는 검사를 한 운동 만 운동 하더라. 그래서 중국과 이게 정말 다르다. 네. 갑자기 또 옆으로 방역 얘기로 빠져. 아무튼 그렇게 해서 빠르게 좀 내수나 소비가 이제 회복이 되면 좋은 거고 좋습니다. 그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그래서 네이버 트렌드라든지 네. 뭐 무신사라는 사이트의 랭킹 네. 네. 이런 것들 이제 많이 참고를 하시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도 백화점이나 네. 면세점 이런 데 돌아다니면서 점원들한테 뭐 물어보고 그랬거든요. 이거 네. 잘 나가냐고 많이 팔리냐 요즘 네. 얼마나 팔리냐. 근데 이제 그거는 옛날에는 그게 통했었고요. 옛날 네. 왜냐면은 이게 어느 순간인가부터 이제 국내 시장에 한해서 얘기하면은 의류 소비가 확 준 다음에 그렇죠. 이게 경기가 좋아지거나 나빠지거나 꾸준히 이렇게 크게 늘지는 않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네. 결국에는 그 의류는 그러니까 그 최종 의류 같은 경우에는 그냥 해외가 제일 현재로서는 중요한 상황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역시 수출 네, 네, 양쪽으로도 그렇고 네, 그것도 이제 뭐 그래서 뭐 중국 시장 타겟으로 하는 브랜드 업체들이라든지 미국이나 유럽을 타겟으로 한 OEM 업체라든지 네, 그렇게 그쪽이 이제 제일 양분이 중요할 되는 것 거고. 같아요. 그리고 또 보시는 섹터 뭐 일단은- 저는 뭐 작년부터 계속 관심 있었던 건 이제 5G 관련된 5G. 예, 미국에서 이제 올해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5G 관련된 장비 투자가 일어날 걸로 좀 보이고 있고요. 근데 다만 이제 업체별로 차별화가 이제 1분기 실적 나오고 나서부터는 좀 차별화가 많이 진행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내가 고객사가 이제 삼성이냐, 뭐 에릭슨이냐, 노키아냐, 뭐 이런 부분에 따라서 많이 차이가 날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포트폴리오, 그러니까 사업 포트폴리오가 이제 통신 장비에만 있느냐, 아니면은 다른 쪽으로도 좀 다변화돼 있어가지고 전체적인 이제 매출을 좀 끌어올릴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이 좀 중요하게 좀 부각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요. 5G 오랜만에 듣네요. 네. 그죠? 한동안 잊혀져 있다가 이제는 매출이 나올 때가 됐죠. 그러니까 작년은 뭐 1년 내내 이제 기대감만 있었고 전혀 이제 매출이 발생하지 않았었고요. 근데 이제 1분기부터는 어찌 됐든 뭐 삼성이 이제 버라이즌으로 이제 납품하기 시작하게 되면은 네. 이제 서서히 그런 효과가 이제 장비주한테도 좀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근데 또 이제 생각보다 어떻게 보면은 재작년쯤이었나요? 네. 그때 5G가 이제 한참 많이 굉장히 올랐었죠. 많이 올랐었고 작년에는 거의 뭐 이제 쉬다시피 했었고 네. 기대감은 항상 많은 섹터이기는 한데 네. 우리가 기대하는 것만큼 뭐 실적이라든지 이런 게 조금 기대만큼 보여줬는가라는 약간 좀 퀘스천 마크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뭐 재작년으로 기억하는데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뭐 투자가 뭐 사실 서프라이즈한 실적을 분기별로 한 두세 분기 계속 이제 나타났던 그랬었죠. 부분이 좀 있었고요. 그리고 뭐 이제 작년은 뭐 완전히 한 해를 완전히 날려버린 한 해였고 올해는 이제 다시 좀 이제 미국 투자가 이제 시작이 되는 그런 시기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요. 근데 거기에 대한 수혜 강도가 업체별로 좀 많이 다르게 나타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제 다 같이 가는 장세가 아니라 그 중에서 이제 특화된 몇 개만 좀 오를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보고는 있어요. 그죠. 그냥 뭐 똑같은 5G가 아니고 네, 업체별로 되게 많이 다를 거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조금 전에 그 두 가지 말씀해 주신 게 이제 뭐 미국 쪽 네. 지역 쪽을 말씀해 네. 주셨고 사업 그리고, 포트폴리오 이야기해 주셨는데 고객사가 좀 다변화되어 있는 회사. 그럼 이제 국내 관련된 그 5G 인프라 투자보다는 네, 미국 쪽 국내는 투자로 사실 갈 수 있는 현재 그렇게 크게 기대하고 있지는 않아요. 미국 쪽. 사실 미국 쪽에 들어가는 업체들은 조금 제한적이지 않나요? 예, 삼성을 통해서 가던가. 네, 그러니까 숫자가 좀 제한적인 편이고요. 근데 이제 미국과 어찌됐든 이제 통신장비 수출은 이제 뭐 삼성이나 뭐 다른 이제 에릭슨 뭐 이런 데 통해서 수출을 하는 거지. 그쵸. 뭐 직접적으로 나가는 부분은 아니고요. 홀로 나가는 데들은 없고 뭐 네. 삼성을 통해서 네. 에릭슨을 통해서 나가고 아니면은 다른 그 컨소시엄. 컨소시엄 네, 컨소시엄 형태로 나가거나 네. 5G. 그리고 저는 이제 좀 많이 다변화된 업체가 좋다. 이제 그러니까 통신장비는 뭐 전체 사업부 중에서 뭐 상당 뭐 일정 부분 차지하고 다른 것들까지 이제 같이 좋아질 수 있는 회사가 제일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장비만 있는 회사가 네. 아니라 네. 예를 들어서 뭐 ESS라든지 뭐 반도체라든지 뭐 이런 쪽으로 좀 약간 좀 다변화된 회사를 저는 이제 좋아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통신 장비 하면서 ESS나 반도체까지 하는 데가 있나요? 네, 뭐 있습니다. 그래요? 네. 제가 잘 몰라가지고 장비를 만드는 회사 장비? 장비 관련된 무언가를 하는 회사. 그렇죠. 그래요? 네. 요거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이제 자산운용사 대표님이시다 보니까 네. 그 종목명을 딱히 이야기할 수가 없어가지고 네, 그게 이거는- 저도 좀 아쉬운 부분이긴 한데 네. 이게 뭐 저도 뭐 속 시원하게 말씀드리면 좋겠지만 네.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저희가 갖고 있는 종목을 이제 맞아요. 이렇게 예. 잘못 언급하면 사실은 이게 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가지고요. 그런 그 네. 어쩔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네. 아쉽습니다. 그럼 제가 이제 요 방송 끊고 따로 한번 들어볼게요. 이게 뭐 제가 뭐 예를 들어서 뭐 종목명을 얘기할 수 있으면은 좀 더 디테일한 막 그쵸? 얘기를 할 수 그 있겠지만 기업에서 쭉 들어갈 수가 있는데 근데 이제 그런 부분에 이제 제약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도 이제 미국 쪽으로 많이 나갈 수 있는 5G 네, 장비 업체 그리고 사업 포트폴리오가 그냥 통신 장비 5G뿐만이 아니라 좀 다변화되어 있는 회사. 다변화되어 있는 네. 회사. 그 다변화되어 있는 회사 같은 경우에는
통신 장비 쪽뿐만이 아니라 네. 다른 그 산업군에 있는 것들도 다 잘 되니까 그런 걸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네. 5G 가지고 진짜 5G는 오랜만에 들어봤습니다. 또 어느 섹터 물론 이제 우리가 이야기하는 건 다 이제 거의 중소형주가 네, 그렇죠. 있는 네, 영역일 개별주들이고요, 다. 그리고 이제 뭐 제가 눈여겨보고 있는 회사 중에 하나는